내과 의사가 알려준 내 몸 이야기, 대한 내과 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류마티스 환자라면 이 영양소 꼭 챙기세요입니다. 일단은 너무 상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류마티스 환자들이라면 왜 특히나 더 식단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의 요약을 한 사진으로 정리하자면 지중해식 식단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중해식 식단이 왜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은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와 영양결핍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스테로이드를 흔하게 조금 처방을 받으실 건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알레르기 때도 강력한 알레르기의 그 강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약인데요. 물론 류마티스 질환 환자에서도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썼을 때 장기간 처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약을 장기간 썼을 때 문제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스테로이드 자체가 칼슘이나 비타민 D 결핍을 조금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나트륨이 몸에 체내에 쌓일 수가 있고, 칼륨 손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고혈압이나 붓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혈당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관리로서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 요거트나 비타민 D 보충제라든지 저염식단이나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 항류마스제를 같이 처방받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항류마스제는 특히나 간 기능에 간을 자극할 수가 있고, 간 수치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약하게 오르는 정도는 일단은 두고 보지만, 심하게 오른다면 약을 중단한다거나 다른 약제로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양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많고, 이런 약제들 중에 비타민 결핍을 조장한다거나, 약을 아주 강하게 썼을 때는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도가 조금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영양 관리로서는 어떤 약을 썼을 때 내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생선, 닭고기, 두부 같은 걸로 몸의 조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게 이렇게 되겠고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비타민, 미네랄 보충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의 아주 큰 자극 원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진통소염제라고 엔세이드가 흔하게 처방될 수 있는데요. 요것들은 위장관 출혈을 조장할 수 있고, 소화장애나 철분 결핍성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엔세이드 종류 중에서도 위장장애가 아주 낮은 약들도 있고요. 같이 혹시나 위장관 출혈을 조금 위험도가 있는 약이 처방될 때는 그 PPI라고 해서 위산 억제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을 처방받을 때도 위 보호를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 시금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와 영양결핍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에서 특히나 체중이 어느 정도 정상 체중인 분들에 비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효가 잘 안 듣는다거나
병의 경과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관절의 부담이 체중이 조금 더 정상 체중에 비해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관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자체는 무릎, 엉덩이, 척추와 같은 주요 관절, 특히나 이제 체중을 받는 관절들의 물리적 압력 자체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체중 1kg 증가 시에는 무릎 관절에 약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포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 아포카인이라든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가 있고, 비만 환자는 류마티스 질환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 반응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같은 용량을 써도 여러 그 체세포들의 분포를 한다면 약효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약을 조금 더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자체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위험도를 높이고,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심혈관 위험도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비만 자체가 그것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체중 관리를 하신다면 그 모든 어떤 관절 부담 경감이라든지 염증 감소라든지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염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염증 유발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고 자가면역 반응 활성화나 어떤 플레어라고 해서 어떤 저희 쪽 질환에서 악화됐을 때는 불이 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통풍 같은 경우에는 심한 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어떤 심리의 조절이라든지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사 같은 것들, 수면 관리, 요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염증성 질환이고, 스트레스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된다. 예,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염증 반응과 관련된 주요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항염증 영양소가 있겠고, 염증을 촉진하는 영양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염증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곳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겠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관절 건강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생선류라든지 견과류들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여러 류마티스 선생님들이 여러 번 소개하셨는데, 혹시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까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메가3 자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치료 반응을 개선했다는 연구가 아주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 내지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진단 이전에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어떤 인자들이 미리 발견된 그 질병 이전 단계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항염증 영양소, 특히나 오메가3 같은 것들을 복용했을 때 어떤 진단될 가능성이 확률이 줄어든다. 아무튼 병에 좋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염증 영양소로서는 비타민류 같은 항산화제들이 있겠고, 또 식물에서 많이 보이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식품으로는 녹차, 강황 같은 것들이 있겠고, 베리류, 이런 것들도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소로는 이것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뭐 과자 같은 것들, 가공식품 같은 것들, 뭐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뭐 트랜스 지방산,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에 아주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만성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요. 정제 탄수화물도 혈당 급상승,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쭉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히나 뭐 당뇨 환자들한테 좋지는 않겠죠. 염증 반응 증가를 시킬 수 있겠고요. 또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들은 아주 맛이 있고 저도 아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했을 때는 고혈압이나 체액 조류를 유발해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체액 조류가 되면은 관절이 붓는 정도를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이 붓는다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어떤 염증 세포들도 가지만 염증이 있는 곳에 또 물도 빠지게 되고 그런 체액 같은 것들도 체액 조류가 조금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각 영양소들이 앞전에 설명했던 거를 잠깐 조금만 더 자세히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 혹시나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은 질문 잠깐 받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연님, 손가락을 구부릴 때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정도로 봐야 할까요? 어떤 질병을 의심할 때 보통은 이제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들을 조금 중요시 여기고요. 혹시라도 뭐 중년의 여성인데, 슬슬 관절이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아무래도 혹시나 주변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 심하게 앓으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을 때 조금 걱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뭐 중년인 걸 가정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 호르몬 변화가 심한 뭐 갱년기 전후로 해서 생리가 중단되는 이유로 해서 이런 비슷한 증상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여성 호르몬 변화 자체가 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뼈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뼈가 조금 자란 것처럼 뼈가 굵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뻑뻑한 느낌을 퇴행성 관절염도 물론 받을 수가 있고요. 손이 뻑뻑하다면 손가락을 구부릴 때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증상만 놓고 봤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니면은 뭐 갱년기 증상인지는 구분하기가 힘들고 류마티스 관절염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초반에 어떤 손가락을 구부릴 때 아프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1시간 이상 조종항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보통 잼잼을 해서 금방 풀린다든지 30분 이내로 구부릴 때 아픈 게 풀리신다면은 아무래도 퇴행성이나 어떤 체액 저류로 인한 증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호랑나비님. 프로바이오틱스가 류마티스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산균 제제가 류마티스 적인 어떤 면역 조절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그 정도가 그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정도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류마티스 질환자들 환자들 약을 써 봤을 때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질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항류마티스제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질병 관리에 한 90% 이상, 거의 95%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식단 조절은 5% 미만 정도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 5%조차도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도움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님, 반대로 피해야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예, 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염증을 조장하는 물질들, 그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뭐 과도한 나트륨
섭취도 될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조사를 해 봤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과도한 나트륨 자체도 심혈관계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도 과도한 나트륨 섭취들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님,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어요. 류마티스 증상인가요? 네. 첫 질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손가락이 통통 부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류마티스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몸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자는 동안에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여러 군데 관절로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을 조금 붓게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그 붓기 조절 자체가 굉장히 그 생리적 조절 자체가 원활한데 중년 이후로는 요런 붓기 자체를 제어하는 어떤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조금 붓는다고 해서 이걸 질병이랑 연관시킬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인 경우가 가장 많고 이 증상 자체가 1시간 이상 된다면 이거는 조금 병적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분 이내로 증상이 조금 좋아진다. 한 5분 정도만 짬짬해도 좋아진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현상,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날님, 통풍 환자들은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던데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약물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예. 통풍 환자들 중에서 보통 이제 젊은 남자들 요즘 비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만 자체가 통풍 환자들한테 안 좋을 수 있고요. 요산 그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요산 수치 자체가 높다는 거는 거의 조금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체중 이런 분들 통풍 환자들 보면은 한 50% 거의 반수에 가깝게 고혈압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통풍이 중요하냐 고혈압이 중요하냐고 따졌을 때 고혈압이 훨씬 더 어떤 건강 수명에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통풍 환자들을 보다 보면 최근에 과체중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통풍 관리 측면에서도 어떤 체중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고혈압 관리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약물 치료는 이제 어떤 BMI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기저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27 이상이면은 처방받을 수 있고요.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인 분들은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것들이 저라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냥냥냥 펀치님, 지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던데 강직성 척추염 완치가 가능한가요? 강직성 척추염은 보통은 젊으신 분들 45세 이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4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을 하셨다면 초기에는 보통 진통소염제, NSAID라는 진통소염제가 처방이 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 자체는 진통소염제 단일 처방에도 아주 반응이 좋은 질환이고 반응이 좋았을 때 그런 환자들이라면은 나중에 경과 보통은 몇 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게 되겠죠. 몇 년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줄여보고 줄였을 때 통증이 없고 없다면은 보통 아프실 때만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프실 때만 약을 드시다가도 점점 그 빈도가 줄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중단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완치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환자들이 대다수의 환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환자들이 경과가 조금 다르고 굉장히 심하게 오신 분들은 생물학 제제라고 해서 주사약이 처방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경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완치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님. 손가락을 폈을 때 검지손가락이 중지손가락 쪽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데 관절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50대 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관절, 특정 관절이 붓거나 눌렀을 때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어떤 검지손가락이 중지손가락 쪽으로 돌아간 상태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보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통증이 없다, 뭐 부은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것은 어떤 검지손가락을 잡아주는 힘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힘줄이 보통은 활차라고 해서 손가락에 활차라고 해서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힘줄이 이렇게 있으면 힘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것을 활차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이것은 류마티스보다는 손을 전문으로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이 돌아가 있는 상태는 아무래도 조금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이 5789님. 누워 있어도 발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 정도가 7 정도 되는데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발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 발이 불편한 게 정확한 위치라든지 빈도라든지 계속 아픈 건지 아니면 한 번씩 아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의심 질환이 달라지고 어떤 뭐 증상에 따라서 의심되는 질환이 있으면 진단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관련한 과에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물어보신 질문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질문 받아봤고요.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오메가3 자체가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다고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메가3 자체는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실험실 연구도 굉장히 많고 염증성 물질 생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면역체계 조절, 과도한 면역 반응을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나 심혈관 건강 보호, 콜레스테롤 조절 및 심장질환 예방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요거는 최근 연구에서는 아직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면역 관련해서 염증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연구들이 있는 편입니다. 주요 오메가3 공급원으로는 생선류 같은 경우는 연어, 고등어, 참치가 되겠고요. 식물성으로는 아마시, 치아시드, 호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시나 치아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자체 생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걸로는 뭐 참깨나 통깨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주 2, 3회 정도 기름진 생선 섭취가 권장이 되고요. 수온 함량 낮은 어류 선택이 권장이 됩니다. 수온 함량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참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참치도 있고 작은 참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큰 참치 같은 것들은 어떤 먹이 사슬에서 가장 상단에 있기 때문에 수온의 농축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된다면 내 몸에 수은 자체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작은 참치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 보충제 자체를 따로 사서 드신다면 이게 적절한 용량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담당 의사분이랑 상의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제로는 과일, 채소류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항산화제는
주로 하는 역할들이 활성산소 제거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조절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요 공급원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있겠고, 폴리페놀은 조금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물에서 이제 쓴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블루베리나 녹차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일반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것들은 오렌지라든지 감귤류, 뭐 딸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아보카도,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로 공급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급받는 거를 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 최소 조리로 항산화 성분 보호를 해서 섭취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이섬유의 건강 효과로는 장내 유익균 증식 효과가 있고 소화 촉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 및 심혈관 건강 보호도 되겠고, 염증 억제로 인해서 류마티스 질환 관리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식품으로는 귀리, 현미, 퀴노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퀴노아도 우리나라에 나진 않는데요. 뭐 보통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통곡물로 대체를 하셔서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콩류는 뭐 병아리 콩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통곡류도 매 끼니 드시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요. 장내 유익균 이런 것들 자체가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질문 중에 강제성 척추염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강제성 척추염도 류마티스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특히나 장내 세균총과 병의 원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 이런 통곡물 같은 것들이 그런 장내 세균총에서 조금 더 유익한 균, 해로운 균들 보다는 유익균들을 증식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염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고염식 자체가 부족이나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관절 통증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나트륨 과다 섭취 시 칼슘 배출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 과다 섭취 같은 경우로는 혈당 급등으로 인해서 염증성 물질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비만 유발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비만 세포들 이런 것들이 염증성 물질도 많이 배출을 하고요. 비만 자체가 관절에 어떤 기계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간단한 개선 방법으로는 조금씩 나트륨을 요리를 하실 때 평소보다 3분의 2 정도로 조금 넣어 보시는 것부터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 같은 경우에는 과일로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 음료 자체도 보통 통풍 환자들한테는 아주 안 좋다고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가공식품 및 트랜스 지방, 과자류, 이런 것들, 햄류, 가공해서 드시는 식품들은 보통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체중 증가의 위험이 될 수 있겠고요. 필수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 과자에 많이 들어있는 안 좋은 기름들 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는 염증성 물질을 조장을 하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상승시키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거의 정상 레벨이라든지 정상 레벨보다 조금만 높다 하더라도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을 좋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혈관계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심혈관 위험도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의 대체 방법으로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한다든지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 이런 것들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고 고지혈증 환자라든지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도 아주 권장되는 건강식이고요. 지중해식 식단이 유명해진 이유는 지중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사시더라 해서 연구해 봤더니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한테도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만 다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매일 어떠한 종류의 신체 활동이든지 뭐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어떠한 종류의 신체 활동이라도 매일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요. 통곡물, 콩, 견과류, 과일, 야채 같은 것들은 가급적 매일 매일 몇 끼니 드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요.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은 많이 드셔도 좋고 가급적 조금 자주 드시길 권장을 하고요.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복용을 하셔서 단백질 섭취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란이나 치즈, 가금류, 요거트 같은 것들도 일주일에 2회 이상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 적색류라든지 디저트류, 당류 이런 것들은 가급적 가끔씩만 섭취하도록 권장이 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의미하는 바는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더 많이 자주 드시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을 이제 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식단 예시표를 보자면 아침에 통곡물, 오트밀, 귀리죠. 견과류라든지 블루베리, 무가당, 요거트 가볍게, 요즘은 가볍게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식단을 한번 예시표에 넣어봤고요. 점심은 구운 연어, 생선류랑 현미밥, 통곡물, 그리고 시금치,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아보카도, 샐러드 이런 것들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로 단백질 보충을 하시고 된장국, 찐 브로콜리, 단호박, 콩나물 무침 같은 것들로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보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는 생과일이나 땅콩, 잣, 호두 같은 견과류 같은 것들이 좋겠는데요. 생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당뇨라든지 혈당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뭐 종이컵 한 컵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강의 내용이고요. 강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영양소와 식단 관리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고요.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고, 식이섬유, 통곡물 같은 것들로 장 건강 개선을 해서 염증 완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피해야 할 식품으로는 고염식,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수분 섭취, 그리고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염증을 아주 심하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스트레스,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명상, 유산소 운동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체중 관리도 어떤 약물 반응이라든지 경과를 봤을 때 체중이 조금 비만이신 분들에 비해서 정상 체중이신 분들이 경과가 좋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아까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요즘 좋은 항비만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올라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님.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약물 치료는 평생 해야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약 복용 없이 식이요법만으로는 가능할까요? 예,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는 만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을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에 생기는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평생 내가 관리하는 병에 가깝습니다. 약을 드신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어떤 염증성 질환이라서 항염증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데 요 약물 치료는 평생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을 하셔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완치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열의 3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3분의 2의 환자에서는 가급적 가급적 이것은 만성질환으로서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 복용 없이 식이요법만으로는 보통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에서 대다수 한 90% 이상이 항류마티제로 인한 염증 억제 효과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나머지에서 어떤 식이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식이요법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식이요법 자체가 어떤 약을 줄인다던가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과를 개선시킨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일단 평생 약을 먹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에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가급적 약물로서 조절하도록 환자분들을 조금 설득하는 편이고, 또 약을 쓰다가 조절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은 약을 줄여보고 약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하나님, 통풍은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통풍도 방금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질환의 일종입니다. 보통 통풍 전 단계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요산이 높은 단계가 선행이 되는데요. 보통 요산이 일반인 병이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질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통풍이 많이 생기고 요산이 많이 높아진 상태로 오시는데요. 그 중에는 정상 체중, 오히려 마르신 분들도 통풍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질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약을 드시면서 관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요산이라는 염증을 조장하는 물질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부로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산 수치가 혈액에 높으면 갈 곳은 우리 몸밖에 없고 몸에서 특히나 관절이나 관절 주변부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약물로서 어떤 요산 수치를 낮추자고 하고 어떤 식품들에서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식품들도 있는데 어떤 식품으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어떤 정도가 약물과 비교하면은 거의 약이 10이라면 식품으로 낮출 수 있는 정도는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요산 저하제,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 중에서도 되게 가볍게 오시는 분들, 수치가 별로 안 높으신 분들은 약물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약물을 복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개구리 전망대님. 고관절 부위에서 허벅지까지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결과 고관절변에 이상이 없다 합니다. 지금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과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관계가 있나요? 일단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정형외과 방문해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것은 뼈 자체와 어떤 고관절 허벅지 뼈와 골반 사이의 간격들, 어떤 퇴행성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MRI라든지 CT나 초음파 같은 것들을 찍어봤을 때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혈액 검사상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다든지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다든지 이러면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류마티스 인자가 19.65로 양성이라고 하시는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19.6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 류마티스 인자는 어떤 정상인에서도 20명에 1명 정도는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 면역 검사들, CCP 항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요. 류마티스 인자만으로는 어떤 판단을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과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관계가 있냐라고 하셨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면역의 과민 반응 쪽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과민 반응이라기보다는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종류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로 콜라 대신 17차님. 류마티스인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발견하게 되면 회복이 많이 어렵나요? 류마티스인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학병원 예약이 쉽지 않네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관절통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뭐 생각나는 증상으로는 뭐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하얗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관절통이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뭐 특별히 검사 자체가 권유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보통 어떤 증상이 없으면은 혈액 검사에서 어떤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오는 항CCP 항체라든지 다른 면역 질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나오는 항액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증상과 검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때 진단이 될 수 있겠고, 그럴 때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늦은 건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제로 콜라 대신 17차님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님, 50세 여성 류마티스 28년 차이십니다. 20대 초반에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받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이 체중을 늘게 한다고 하는데 식사요법이 아닌 운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까요? 지금 또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 중에 스테로이드를 이 정도까지 장기 복용하신다면 아마 루푸스 계통이나 이런 거 같은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운동이 추천된다기보다는 유산소 운동, 주 3회 이상의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뭐 가벼운 조깅이 된다든지 자전거 타기가 된다든지 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고 염증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특정 운동 자체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네, 소잉소잉님. 유제품을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을 책에서 봤는데 치즈, 요거트도 유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먹어도 괜찮은가요? 치즈, 요거트 중에서도 조금 더 덜 가공이 된 유제품이라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제품들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항염증 효과까지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한 음식만 계속 파는 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것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더라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급적이면 빨간 육류는 피하라고 했지만 그걸 드셔서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든지 골고루 드시는 거는 권장을 드립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질문 받기를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급하게 오는 것도 있었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오늘 강의가 너무 두서없고 말도 두서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 류마 체내과 의원의 최원호 원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